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45화 1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4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벤피카와 도르트문트의 경기 1대0 벤피카 승리,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의 경기 5대1 바이에른 뮌헨 승리, 레알 마드리드와 나폴리의 경기 3대1 레알 마드리드 승리, 그리고 자,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4대0 승리,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자, 네, 많은 이들의 예상을 정말 뒤엎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자, 먼저 저희의 승부 예측 결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네. 한 의원님. 네. 아쉽네요. 유일하게 2경기 맞추셨습니다. 한 경기. 저는 항상 올킬을 놓치셨네요. 그러니까 올킬을 못 하더라도 올킬 패는 되지 말자. 네. 항상 그냥 가늘게 가고 있습니다. 올킬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경기 때문에 올킬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가 만났다. 설마 파리 생제르맹이 4대0이라는 성적표를 낼 수 있었을까? 이걸 예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이 골차가 좀 놀라워서 그렇지 홈에서 승리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는 경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세계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한 거는 역시 골차였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또 이제 역으로 보면은요,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전체적인 경기력은 사실 이와 같을 때가 꽤 많았어요.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11명이 모두 다 평점을 9점 받을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 걸맞은 결과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제가 또 예전에 왜 위기의 감독들 안첼로티, 무리뉴, 루이스 엔리케 얘기했을 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경질이 가장 빠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중계를 하셨잖아요. 예. 중계하다가 깜짝 놀라셨다고요. 그동안 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골마있던 고름을 보긴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한 경기에서 이렇게 확 터져가지고 짜질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너무 적나라하게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너무 놀랬고, 가장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야, 정말 좀 기대감도 또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반면 파리 생제르맹 정말 그 서러움을 풀듯이 경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메리 감독의 이날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은 슈테겐 선수로부터 시작하는 골키퍼에서부터의 빌드업. 바르셀로나의 아주 전매 특허. 이것도 테오 슈테겐 선수가 바르셀로나 여태까지 있었던 그 어떤 골키퍼들보다도 사실은 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골키퍼 최다 패스도 이제 기록을 하는 선수이니만큼.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슈테겐 선수로부터 시작하는 볼에 대해서 아주 강인한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슈테겐의 볼이 나올 수 없도록 그 경로를 모두 맨투맨처럼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초반부터의 가장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압박은 백패스가 될 경우 이케하고, 또 카바니 선수는 부스케츠, 2차 빌드업 시에 부스케츠를 항상 막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중앙에서의 숫자가 거의 2배가량 더 맞는 전술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메리 감독의 전략은 아주 훌륭했어요. 자, 지금도 백패스가 가면 어김없이 전방 풀 압박에 들어가죠. 네, 테오 슈테겐 선수가 아무리 발기술이 능하다 해도 지금은 대강 일단 터치라인 쪽으로 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날 가장 기본적인 포진을 잘 보여주는 그렇죠.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4명, 1명, 4명, 1명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날 들고 나온 대형은 4-3-3 내지는 4-1-4-1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병행을 했습니다. 4-2-3-1을. 자, 이 장면에서도 이날 9점 받아야 될 선수가 한둘이 아닌데 이 라비오 선수의 또 움직임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상대와 볼의 위치에 따라서 라비오 선수가 어떻게 이제 커버를 가주는지. 자, 바르셀로나의 볼이 측면으로 올 것을 라비오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따냈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수비 구조를 보셨는데 그 다음에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구조의 문제점. 부스케츠 선수의 위치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사실은 다 평점이 뭐 2점, 3점, 4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가장 워스트를 한 명을 꼽자면 부스케츠가 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점유율이 예전처럼 안정적이고 강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를 할 때는 부스케츠 선수가 사실은 포백 라인 바로 앞쪽을 어떻게 보면 좀 지정적으로 위치하면서 거기에서 포백 라인을 보호하는 장면이 많았어야 되는데 부스케츠 선수가 사실상 이니에스타라든가 안드레 고메스 선수보다도 더 높이 전진하는 경우들이 공격적으로도 사실상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했고 수비적으로는 엄청난 약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치를 지정해주고 하는 문제는 역시 감독의 몫인 것 같아요. 이 부스케츠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때는 하프타임 때라도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뭔가 수비적으로 좀 자제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스케츠 선수의 높은 위치는 90분 내내 거의 한결같았습니다. 자, 보세요.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지금 여기 부스케츠 예, 위치죠? 여기가 이제 이니에스타입니다. 그런데 뭐 이 경기에서 계속 그렇지만 태평양이에요, 항상 이렇게 태평양. 돼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공간이 네, 항상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부스케츠의 지나친 전진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선수 마티디 선수는 항상 공간이 생기면은 요로 쏙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공간 사이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 1등 공신은 이 마티디 선수.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마티디 선수가 항상 이 공간으로 들어갈 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선수가 사실은 한 이쯤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스케츠 선수가 항상 이렇게 밀고 올라가요. 그래 버리니까는 이 공간은 그렇지 않아도 이니에스타 선수도 앞으로 올라갔다가 뒤로 내려오는 백하는 시간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항상 공간이 열리고 여기에 마티디 선수를 비롯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기동력 좋은 선수들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윙포워드들, 드락슬러 선수라든가 디마리아 선수도 이렇게 공간이 열렸을 때는 측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부터 이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플레이를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 잘 보여줬고 부스케츠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낮은 위치에서 초기 빌드업을 시작을 할 적에 바르셀로나의 포워드들의 압박은 역시 좀 느슨합니다.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그것을 초기 빌드업 단계부터 풀어서 나오기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압박이고 여전히 지금 포워드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의 간격이 또 넓어요. 결국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수비진으로부터 이 공간으로 볼을 빼내오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파리 생제르맹의 초기 빌드업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공간이 나죠. 네. 지금도 이날 또 이제 아까 공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라비오 선수가 볼을 잡고 있는데 라비오 선수 주변에 바르셀로나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라비오 선수에게는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붙어주질 않고 부스케츠 선수에게는 항상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견제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경기가 이제 중원에서부터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크게 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이 태평양에 특공조를 계속 투입했죠. 공격 시에는 4-2-3-1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계속 맡으면서 특공조가 공간에 계속 투입이 되고 앞에서 뭐 여기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아주 쉽게 허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공수간격. 상대가 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라인이 끌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계속 이런 문제는 누차 지적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지금 숫자 싸움이 4대2죠. 4대2인데 사실상 두 명이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서는 4대0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공간에서는 마티디 선수가 일단 침투를 하게 되면 1대0입니다. 바르셀로나 선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항상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바르셀로나의 간격의 벌어짐, 이 느슨함 이것이 지금 경기 내내 계속됐다는 말씀이죠. 자, 파리 생제르맹의 베라티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이제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사실상 뭐 형식적으로 서 있었다 뿐이지 실질적인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 아닙니까? 네. 여기 지금 마티티 선수를 위시해서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에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상황을 허용하고도 바르셀로나가 위기를 맞지 않는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라인과 라인 사이에 계속 한 박자 늦게 뒤따라가기만 하지 실질적인 수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마티티 선수가 전진하면서 찬스가 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바르셀로나의 포워드들이 약간 수비를 붙어주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셀로나 포워드들의 수비는 파리 생제르맹을 그렇게까지 괴롭힐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볼이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또 보세요. 미들라인이 다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파리 생제르맹 수준에서 이쪽으로 볼을 건네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14분 이때까지 그나마 나았던 상황이에요. 공수 간격이. 이 뒤에는 네. 더 이후에는 심해지는 거죠? 엉망이었어요, 네. 정말. 이게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계속 넓어지는 것 네, 같기도 근데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안드레 고메스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쯤에 있어야 수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기동력도 안 되고 위치 자체도 아예 잘못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드필더도 문제지만 라인이 더 끌고 올라와서 간격을 줘야 되는데요. 그거 자체가 뭐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수비 라인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초기 빌드업을 시작을 하는데 수아레스 선수가 여기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 이 지역에서는 이지입니다, 이지. 예, 아주 쉽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항상 쉽게 풀어서 나오고 수비형 미드필드 지역으로 볼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르셀로나의 라인 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다음 플레이를 전개시키는데 또 이지가 됩니다. 파리 선수들이 아주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죠. 플레이하는 게. 이지 상황에서 이지 상황으로 넘어오는 장면들이 계속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부스케츠 선수가 조금 낮게 있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그런데 여전히 수비 라인이 끌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측면 공격을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2명의 선수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자, 방해가 뭐 거의 없어요. 자, 뒤로 돌아서 내려가기 바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고 여기서 사실상 또 결정적인 패스가 투입되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이 장면이 이제 프리킥이 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사실은 지금 16분 35초까지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했던 플레이에 비하면 정말 현대 축구에 걸맞지 않은 플레이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도 실점을 안 했어요. 실점을 안 했는데 결국은 이 장면에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로 하여금 아주 널널하게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올라오게 내버려둔 결과 여기서 파울이 나고 말고 여기서 아시는 대로 디마리아 선수의 아주 멋진 프리킥이 터지면서 지금 경기 내용도 이러할진데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앞서가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제 청천벽력이 마침내 떨어진 거죠. 그런데 한 골을 얻어맞는 순간 사실은 그 이후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뭔가 벤치에서도 지시를 주고 선수들의 위치를 좀 확정적으로 재조정을 해주고 분업화를 제대로 시켜주고 뭔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또? 네, 또 똑같아요. 안 보이죠, 뭐 항상. 항상 안 보임. 어디 갔지? 네, 안 보임. 예. 아니 사실 보세요. 여기 지금 카바니 선수 아닙니까? 네. 네. 사실은 수비 라인이 카바니 선수 근처까지도 와 있는 것이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전통적 스타일에도 맞고 또 현대 축구의 어떤 간격 유지 차원에서도 더 맞는 건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계속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프라인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라인 형성을 하더라도요. 미드필더와 공격진의 간격 유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죠. 여기서 지역방을 하려면 압박이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공수 간격 유지 자체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느슨하고 피지컬적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간격으로라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지금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약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또 그냥 편하게 빠져나가요. 예. 자, 전혀 뭐 같이 뛰어들어오기만 하지 지금도 항상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은 뒤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시야가 자기 쪽 골문을 향해서 뛰어들어오는 동선이에요. 이런 동선에서는 사실은 상대의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후반에 어떤 현상들이 계속 나왔냐면
수비 라인하고 미드필더 라인이 너무 넓다 보니까 대충 패스를 해줘도요. 패스. 네, 그래도 이쪽 수비 라인이 나와서 커팅하기도 애매하고 공간이 그렇죠. 너무 넓고 네. 이쪽에선 또 따라 붙기도 너무 멀고 그러한 공간 간격들이 너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밀어줘도 그냥 뛰어가는 공격수들이 다 그렇죠. 잡게 돼 있어요. 네.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통계로 나타나는 그 패스 성공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높여주는데도 바르셀로나의 지금과 같은 수비 모습이 이제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마리아 선수 쪽으로 줘서 물론 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지 찬스였어요. 자, 지금은 이제 문제의 장면인데 지금 피케 선수가 지금도 사실은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로 줘야 될지 사실은 상당히 망설이다가 피케 선수가 메시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라비오 선수가 지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메시 선수라면은 그래도 이 장면에서 볼을 지켜줄 거 정도의 기대는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부스케스 선수를 워스트라고 했습니다만 메시도 이날 같은 경기는 사실은 메시 선수가 뭐 패스도 그렇고 드리블도 그렇고 사실은 평상시에 메시 선수의 성공률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이제 메시 같이 믿는 선수가 이 지역에서 볼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부담이 옵니다. 왜냐하면 수비수들은 메시 선수니까 이 지역을 통과하겠지. 네. 뭔가 통과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수들의 무게중심이 대체로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이제 극명했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알바 선수. 메시 선수가 볼을 잡으면 뭔가 이쪽으로 볼을 보내면서 자기에게 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바 선수의 중심은 상당히 지금 앞으로 기울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볼을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알바 선수의 뒷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팀이 바르셀로나가 슈패스 게임을 하는 팀입니다. 슈패스 게임을 하는 팀은 항상 트라이앵글이 기본입니다. 선수들의 간격이 유지가 된. 근데 이날도 부스케츠는 계속 카바니에게 잡혀가지고요. 도망가면 또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드필더 숫자가 2배, 사실상 2배라고 봐야 되는 게 메시가 내려와도 지금 이니에스타와 안드레 고메스. 네. 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6명에 가까운 숫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5대2, 6대2 게임을 둘이서 풀어라는 얘기예요. 이 게임은. 그럼 메시 선수가 드리블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쇼패스 위주로 하는 바르셀로나가 해서는 안 되는 구조죠. 네. 구조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신이 와도 이거 풀기가 힘들죠.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신이 잡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앞을 봤어요. 네. 그 결과가 자 라비오 선수가 끊어내고 또 붙죠. 베라티로부터 연결이 되고 자 베라티 선수가 다시 받아서 몰고 들어간 이후에 여기가 열리는 거죠. 지금 이 선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바 선수. 네. 사실 중심이 앞에 있다가 뒤늦게 따라온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알바 선수가 또 예전만큼 아주 빠른 정도의 축지법을 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측면 공간이 열렸어요. 네. 지금 이 골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확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골 장면에서 들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믿는 메시 선수가 여기서 볼을 뺏기면서 사실은 아주 정교한 역습을 당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전체의 상징과도 같은 어떤 축소판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로서는 사실 메시 의존도가 암암리에 굉장히 높은 팀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 선수가 여기서 뺏겨서 먹었다? 아, 이거는 오늘 이제 어려운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직 180분 경기에서 4분의 1이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원정 경기에서 원정골을 넣게 되면 또는 여기서 더 이상 실점하지 않으면 분명히 2차전은 희망은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두 골을 허용한 순간에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 겁니다. 그러면 미드필더를 일단 빨리 바꿔서 실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운영을 일단 하면서 찬스를 노려야 돼요. 그래서 원정골을 넣어주면 좋고 그런데 그냥 던져놓고 4골 먹을 때까지 계속 갔어요. 네. 근데 도저히 저는 하기 힘든 운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체적인 지금 시즌 운영이 던져놓고 지켜봅니다. 지금 그게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웃을 수 없는 얘기인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사실상 거의 지금 그 정도에 가까운 용병술 선수단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결국은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전반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가 종적인 간격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비수, 수비 라인, 미드필드 라인, 공격 라인. 이 사이의 간격들이 계속 너무 벌어지고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편하게 플레이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횡적인 간격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 선수단이 전체로 이제 몸통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장 의원님께서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빌어 쓰자면 몸통이 이동을 할 적에 사실은 이니에스타 선수도 조금 따라와 줬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공간이 여전히 넓습니다. 자, 여기서 드락슬러 선수와 마티디 선수의 패스 플레이가 워낙에 좋았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이날 분명히 평점 다 평균 9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쿠르자와 선수의 이른바 언더랩, 네. 예, 잘라 들어오는 이 쿠르자와 선수의 또 공격 가담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볼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지금 보세요. 쿠르자와 선수가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니에스타 선수는 물론 스프린트 수비로 내려가는 속도도 상당히 저하돼 있지만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이쪽 커버를 들어가서.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은 뒤로 내려올 때도 위치를 생각하면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도 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뭐 이쪽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위치를 생각하고 내려와야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기에 좋다는 거죠. 피케 선수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서 커버할 준비를 해서 스프린트로 내려와야 되는데 뭐 전혀 내려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차적인 아쉬움은 그거였는데 2차적인 아쉬움이 또 있어요. 2차적인 아쉬움이 뭐냐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디마리아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바르셀로나가 디마리아의 멋진 슈팅을 저지할 만한 찬스는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중원이 드넓게 열려서 쿠르자와 선수가 계속 전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한 번은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알바 선수가 이쪽 측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물론 측면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지금 올라오고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알바 선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디마리아 선수가 여기까지 치고 들어온 상황에서 이쪽 측면으로 무게중심을 가져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순간적인 좀 미스다. 그 다음에는 뭔가 디마리아 선수를 조금 더 걸리적거리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니에스타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네. 사실은 프리킥, 멋진 프리킥을 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파울성이라도 좀 했었으면 하는 게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 알바 선수는 가버리고 이니에스타 선수는 뒤에서 한번 막는 듯 했습니다만 그냥 놔줘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슈팅이 터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3대0까지 됐는데 이날 경기에 또 가장 큰 승부처 중에 하나는 윙백들 싸움에서요. 파리 생제르맹이 완벽하게 우세했습니다. 네이마르가 벗겨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드리블 돌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드리블로 네이마르 같은 드리블로 네이마르를 벗겨내고 지금 전진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와, 이게 뭐, 자, 여기서는 뭐, 휑하네요. 글쎄요, 뭐, 미니에 선수가 사실은 뭐 기술이 좋은 선수입니다만, 미니에 선수가 아니더라도 치고 들어가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 상황이 된 다음부터는. 교체 투입된 하피냐 선수가 그나마 수비해 주려고 여기까지 지금 뛰어왔어요. 맞아요. 지금 미드필더는 없고 그냥. 하피냐 한 명의 이제 수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무 미드필더 운영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역습 전환 시에는. 결국은 이 장면이 자, 갓바니, 파리 생제르맹 팬들에게는 갓바니 선수의 자, 아주 거의 논스톱으로 찼기 때문에 이날 카바니 선수가 워낙에 잘했던 장면이고 역시 그 이전에 세 번째 골을 만들었을 때의 쿠르자와의 전진, 네 번째 골을 만들었을 때의 메니에의 전진,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더라도 윙백 싸움에서 완전히 졌고 여기에 지속적인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위치 선정 미스, 그리고 지속적인 간격의 벌어짐, 이런 문제가 계속 되면서 결국은 이 스코어는 4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4대0 있기에 망정이죠. 이 이후에 파리 선수들이 더 욕심을 내서 집중력 있게 움직여주고 역습을 했으면 몇 골까지 더 제 나왔을까요? 생각에 6대0 이상 나왔어요. 6대 7대0도 가능하지 않을까? 골대가 맞은 바르셀로나 득점 장면 하나 있었으니까 6대1이나 7대1까지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네. 그만큼 이 경기는 정말 바르셀로나에게는 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내용. 네. 이제 바르셀로나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면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완성시켜놨던 티키타카가 좀 사비 에르난데스 선수의 특히 이제 노령화 및 이탈로 이제 저물면서 수아레즈 라키티치 선수를 데려오면서 사실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트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실용적인 어떤 축구를 가미를 했고 여기에 메시, 라키티치, 다니 알베스의 오른쪽 측면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면서 에니케 감독이 트랩을 과르디올라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를 바로 그냥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엔리케 감독은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던져놓고 MSN 뭐 기대하는. 그런데 MSN에게 볼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구조적으로 밀리는 경기가 돼버리면은 사실은 MSN 아니라 MSN에 이른바 할아버지가 있어도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펠레, 마라도나, 메시가 쓰리톱으로 나와도 비슷할 거예요. 정말 문제점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도 참 많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 두 팀은 이제 다음 달 캄프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하지만 또 축구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저리 타임까지 일이니까요. 93분까지 5대 0으로 바르셀로나가 네. 이기고 있어도요. 종료 직전에 한 골 먹으면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리뷰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도 바르셀로나가 수비력의 저하 및 실수들로 인해서 사실 실점 안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홈에 가도 그거는 바르셀로나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게다가 뭐 많은 골을 넣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럼 바르셀로나가 예를 들어 한 골 정도로 버틴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6골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 상황을 과연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바르셀로나라도 극복할 수가 있을런지. 이게 이제 네. 자존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날은 아마 다음 홈 경기 때는 좀 잘하겠죠. 기를 쓰고 네, 하겠죠.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네. 이제 거기서 바르셀로나의 이제 앞으로 미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현재 미래를 봤을 땐. 자,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8강에 올라가게 될지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엔 또 챔스 16강 1차전 4경기가 또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들은 저희가 또 3부에서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